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틱톡 금지법이 지난 주말 연방 하원에 이어 어제 연방 상원도 통과가 됐고 오늘 아침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어제 발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싼 값에 이 저가 신차 출시 계획 발표로 오히려 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애플 아이폰의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19%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 순위에서 이 애플이 3위까지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틱톡 금지법 이제 네.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서명을 그렇죠. 하면서 네. 완전히 확정이 됐는데 앞으로 1년 내에 이제 매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법을 보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이제 중국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 미국인들 신상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그래서 법안이 확정된 때부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7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회사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270일 이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게 이번 틱톡 금지법의 핵심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한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90일간 매각 시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90일 플러스 270일하면 360일. 그러니까 365일 뭐 1년이죠. 그래서 결국 그 대통령 매각 시한 연장까지 포함하면 틱톡 사업권 매각 기간은 최대 1년. 그러니까 지금 4월 오늘이 24일이니까 내년 4월까지 사이에 매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이제 강제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틱톡 금지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네.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그 뭐 대통령 서명까지 이루어져서 이제 법은 확정이 됐지만 네. 미국 내 1억 7천만 명 이상이 지금 틱톡에 가입해서 활동 중이에요. 그 전체 미국 인구의 절반이 훨씬 넘는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여기에는 뭐 인플루언서들도 많고 개인 사업자도 많고 단순히 이게 취미 활동이라든가 재미삼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틱톡이 일터고 틱톡이 수입원인데 이걸 이제 하루아침에 미국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뺏어가 버리는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건 이제 중국의 반발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반발이죠. 미국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과연 이 법이 법으로서는 확정이 됐지만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도 이대로 물러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맞아요. 바이트댄스가 소송을 제기할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연방하원에서 지난 주말 첫 번째로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 전부터 얘기했지만 이게 확정이 되면 대통령 서명까지 나서 확정이 되면 소송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소송이 제기되는 그 순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일단 스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심리를 거치는 동안 틱톡 금지 절차가 보류가 됩니다. 보류가 돼요. 그래서 1심,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이겨도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1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러면 원래 틱톡 금지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1년 동안 처분하라는 건데 그 1년의 시행이 최소한 1년은 더 늦춰질 수 있으니까 합치면 한 2년 정도까지는 이 법이 시행되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지금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요. 틱톡 금지법 현실화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 1억 7천만여 명 이상이 가입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면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틱톡 가입을 못하게 앱에 이제 안 되게끔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틱톡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어요. 그러면 이 법을 시행해서 이제 틱톡을 못 쓰게 한다는 건데 어떻게 못 쓰게 합니까? 개인의 스마트폰에 다 이미 다운로드 돼가지고 틱톡을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못 보게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걸 실행하려면 개인의 스마트폰을 다 일일이 수거해서 거기서 틱톡 앱을 제거하고 나눠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 틱톡 쓰는 사람은 계속 쓰고 싶어 할 텐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 법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그 부분은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실행할까? 1억 7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이미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앱을 어떻게 못하게 한다는 거지? 이거는 사실은 좀 의문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현실적으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사용되고 있는 틱톡을 못 쓰게 할 방법이 없다. 이게 전문가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법인지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는 게 이미 쓰고 있는 사람은 계속 쓸 수 있고 아직 쓰지 않는 사람들이 앞으로 쓸 수 있는 걸 막는 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굉장한 차별이 되니까 이게 과연 법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점에서도 앞으로 논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 소식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아주 상당히 부진했어요. 네, 부진했어요. 어제 1분기 올해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이 213억 3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23년 1분기에 비교하면 9%나 감소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시장 컨센서스도 221억 5천만 달러인데 시장 예측치보다도 8억 2천만 달러나 미치지 못한 거니까 어찌됐건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주당 순이익도 45센트로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11억 3천만 달러.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5%나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여튼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 대비 5.5% 급락. 그러니까 어느 뭐로 보나 테슬라의 올 1분기는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테슬라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주가는 오히려 크게 올랐습니다. 크게 올랐어요.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어제 2% 넘게 상승 마감했고 어제 주식 시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네. 실적 발표 나오니까 장외 거래에서 그 8% 넘게 폭등했고요. 오늘 아침에 문 열자마자 15%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확인했을 때 10% 오르고 그래서 이 성적은 되게 안 좋은데 또 엄청난 폭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게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테슬라가 굉장히 그동안 그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네. 굉장히 하락세를. 그래서 그러니까 부진한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것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거예요. 충분히 선반영됐기 때문에 어제 발표가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렇게 안 좋게 나올 거라고 다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다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실적 때문에 더 내려갈 이유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실적 발표 후에 일론 머스크 CEO가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이게 굉장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이 주가를 끌어올린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지금 10.08%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네, 이제 앞으로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내년 그러니까 2025년 초에 모델 2를 출시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개인 교통수단의 미래는 전기 자동차다.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요즘 뭐 전기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는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일론 머스크 회장은 자신 있게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인간의 교통수단의 미래는 전기 자동차다. 다시 한번 선언했고 모델 2 출시가 내년 초에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원래는 모델 2 출시가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이 됐었어요. 근데 이걸 내년 초에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차인 모델 2 출시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반년 이상 지금 앞당겨진 거기 때문에 이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모델 2는 뭐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가 자동차잖아요. 25,000달러 이하입니다. 그래서 가솔린 차량보다도 더 싼 차량, 이 모델 2.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어떤 모델보다도 저렴한 버전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 전기 자동차 아직까지 쓰지 않는 분들도 이제 모델 2가 나오면 테슬라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굉장히 호재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로봇택시의 세부 계획도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공개했습니다. 옵티머스하고 로봇택시는 앞으로 테슬라의 그 미래 성장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모두가 잠재력이 큰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로봇택시는 올해 8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제 한 4개월 후에 공개할 예정인데 사이버 캡으로 불릴 것이다. 이름까지 공개했어요. 로봇택시 이름이 사이버 캡이다 이렇게 공개했고 에어비앤비와 같은 모델이다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에어비앤비다. 자동차의 에어비앤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로봇택시 이용할 수 있고
테슬라는 계속 그 로보택시를 관리만 하는 거다. 그게 에어비앤비잖아요. 에어비앤비는 계속 네. 사람들이 이용하고 이용한 사람이 나가면 다음 사람 오기 전에 이거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다시 사람 받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에어비앤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어제 아주 긍정적인 좋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가 워낙 벌려놓은 일이 많으니까 혹시 테슬라 CEO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일요일도 없이 일하고 있다. 일주일 7일 내내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를 떠날 일도 없고 앞으로 자기는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제는 아주 호자가 넘치는 그런 어제 알겠습니다. 테슬라 CEO의 그 이 발언을 들어보면 뭔가 좀 열심히 일하는 CEO처럼 들리잖아요. 네. 근데 그 동안에 좀 너무 주책 없이 말을 좀 어떻게 이상하게 많이 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혼도 났는데 이봐 아마 그 혼났기 네, 때문에 그랬을 이제는 수도 좀 있죠. 정신 좀 차렸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하나 확실한 건 네. 말이 많아서 문제긴 한데 일론 머스크 CEO가 일중독자, 그거는 맞죠. 워커홀릭이라는 건 그건 뭐 분명한 팩트니까. 네, 모델 네. 워커홀릭이죠. 말을 좀 이렇게 어제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누구든지 다 믿게 되거든요. 네, 저만 해도 뭐, 벌써 네. 25,000달러짜리 네, 이거. 라면 어디 그 다음에 그렇죠. 또 하나 사야 되겠네. 네, 저도 네, 좀 네.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모델 2 만들 때요, 제발 자동차 파트와 파트 있잖아요. 그 조각조각들 아. 할 때 제대로 좀 각을 잘 맞춰가지고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트렁크 문하고 그 뒤에 바디랑 안 맞아가지고요, 아, 비가 새는 그래요? 그런 차도 있고요. 각이 너무 안 맞아요. 테슬라가요? 네네. 그 어. 각을 잘 맞춰주시면 네. 저도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일론 머스크 CEO가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애플 소식입니다. 이 중국에서 아이폰이 그렇게 지금 판매가 저조하다면서요? 조정합니다. CNBC가 그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어제 보도했는데요. 올 1분기 중국 내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감소했는데 무려 19.1% 와우. 정말 어마어마하게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판매가 급감한 이유는 또 어디에 있나요? 역시 그 경쟁에서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아이폰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1분기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69.7%나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와우. 70%가 지금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이폰의 그 판매량을 다 지금 화웨이가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상황이고요. 애플은 지금 화웨이뿐만 아니라 지금 2위도 유지를 못하고요. 지금 이제 3위로 지금 추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급감하고 파웨이께 올라가는 이유는 뭐죠? 역시 그 가격 가격이네. 경쟁력이죠. 네. 화웨이는 미국의 그 대중 제재 때문에 그동안 5G 폰을 생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애플 아이폰이 좀 비싼데 하는 느낌이 있지만 지금 4G를 쓸 수가 없으니까 5G를 만들어내서 공급해주는 아이폰을 비싸면서도 썼는데 이제는 화웨이가 작년부터 메이트 60 프로를 선보이면서 5G 폰을 지금 출시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 아이폰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데 성능 면에서 별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뭐 화웨이 쓰지 굳이 뭐 우리가 그렇게 큰 돈 들여서 아이폰 쓸 일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인 거예요. 기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이 좋은 화웨이로 중국 소비자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니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는 것도 뭐 시간 문제겠네요. 애플이 고전하는 이유가 너무나 뚜렷한 거 뚜렷하죠. 아니에요? 애플은 소위 감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감성을 자극하면서 고가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좀 비싸도 애플이니까 사야지 이런 이제 느낌을 주면서 그렇죠. 애플 자체가 뭐 대단한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근데 이제는 그런 감성만으로 판매량을 유지하는데 좀 한계를 맞고 있다. 충성스러운 애플 소비자들의 아이폰 신제품 교체 어떤 수요나 빈도가 점점 주춤해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아이폰이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다 교체했잖아요. 줄 서서 기다려서 사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폰 쓰는 사람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네. 하죠. 한두 번 걸르고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한번 바꿔볼까 이러는 정도죠. 그러니까 신제품을 내도 점점 이제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격은 절대 안 내리니까 애플은 안 내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자꾸만 이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애플 제품이 뭐 뛰어난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가격에 대비해서 그만큼 뛰어난 것도 느낄 수가 없고. 매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번에 그 아이패드가 새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혁신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전자계산기가 그 안에 그 들어가 있는 계산기가 원래 아이패드에 없었는데 이번에 아이패드가 계산기를 넣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혁신이라는데 참 웃기죠. 계산기는 어디나 다 있는데 네. 아이패드에는 없다가 이제 들어간 게 혁신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애플이 점점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
저가 그 중저가 폰이 너무 많아지니까 과연 고급 폰인 아이폰이 버텨낼 수 있을까? 테슬라와 달리 애플은 지금 다양한 미래 그 성장 동력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애플은 좀 불안해 보이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애플은 뭐 전기 자동차도 접었잖아요. 접었고요. AI 개발도 좀 yar아났어요. 접었고.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앞으로 LA 지역 이 버스 차선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는 카메라 단속에 적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 LA 메트로 버스에 인공지능을 갖춘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서 버스 차선에 주차된 차량의 티켓 발부를 돕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 테네시주의 하원이 교사들이 교내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또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베네치아가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 세계 최초로 당일치기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박현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 LA 버스 차선에 불법 주차했다가는 이제 이 카메라 단속에 적발이 되어서 티켓을 받을 수 있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카메라 단속이라는 건 이 메트로버스에 설치되는 AI 카메라에 의한 것입니다. 버스가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카메라 단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운전자 입장에서 어느 구간에 이제 카메라가 설치돼서 그 구간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메트로버스에 달린 AI 카메라에 찍힐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LA 전역을 운행하는 그 메트로버스 전체에 이 AI 카메라가 설치되는 건가요? 모든 버스에 다 설치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네, 일부 버스들의 카메라가 설치되는데요. 일단 약 15대 카메라가 이 버스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버스 안에 그 앞유리 쪽에 AI가 설치돼서 이제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노선 버스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지는 나와 있습니까? 네, 이 LA 한인타운을 지나는 노선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요? 네, 이 메트로에 따르면 산타모니카와 LA 다운타운 사이 윌셔 블루버드를 운행하는 720번 버스. 720번은 뭐 가장 자주 대표적인 보이죠. 버스니까 네. 꼭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헐리우드 바인역부터 호톤 레녹스역까지 라브레 에베뉴를 따라 운행하는 212번 버스가 그 대상이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샌페드로, LA 다운타운, 엘몬테에서 출발하는 910번, 950번, 70번 노선의 일부 버스들에도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이 720번 버스는 LA 한인타운 윌셔 블루버드도 통과하니까요. 한인타운에서도 버스 차선의 그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AI 카메라 단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버스에 설치된 AI 카메라로 단속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버스에 설치된 AI 카메라는 지속적으로 그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스캔합니다. 그렇지만 스캔하는 모든 장면을 다 저장하지는 않고요. 네. 잠재적으로 위반을 했다라고 여겨지는 차량들이 관찰될 때만 기록된다고 합니다. 즉 버스가 움직이고 버스 차선에 주차된 차량이 없다면 아무런 데이터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버스 차선이나 이 버스 정류장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보이면 그때는 그 자동차 번호판을 기록하고 장면을 캡처한다고 하네요. 그 후에 녹화가 끝나면 그 자료는 LA 교통국 쪽에 제출되고요. 그럼 담당 직원이 티켓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버스에 AI 카메라 단속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올 연말부터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우선 약 2달 동안 이 커뮤니티에 새롭게 시행되는 이 단속에 대해 알리고요. 올 여름부터는 시범 단속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버스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나서 60일간은 워닝 피리어드입니다. 그러니까 티켓은 발부되지 않고 이제 경고만 나가고 그 자료는 정보를 수집하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 후 연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단속에 걸린 운전자도 그 영상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이 주차 위반 기록은 6개월 또는 최종 소환장 처리 후 60일 동안 보관이 된다 하고요. 네. 티켓을 받은 운전자는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겠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 그 과정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AI 활용이 요즘 계속 확대되면서 워싱턴 DC와 뉴욕시에서도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단속하는 방법은 점점 발달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꼼짝 말고 네. 요즘은 모든 사람이 교통법규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은 사람이 가서 티켓 발봉하고 토잉카 와서 차 갖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차를 그러니까 티켓을 발부할 차를 많이 확보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렇게 AI 카메라를 갖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티켓을 많이 발부할 수가 있게 많이 발부할 수 있죠. 네. 다 걸리죠. 뭐 있는 것들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AI니 뭐 또 얼마나 철저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버스 운전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불법 주차하지 맙시다. 큰일 났어요. 네. 점점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테네시주 하원이 교사들이 교내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네요. 네, 어제 테네시주 하원이 공화당 의원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찬성 68표, 반대 28표로 교내에서 교사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이달 초에 상원에선 통과가 됐고요. 어제 그렇게 또 이어서 하원에서도 통과된 것이니까요. 공화당 소속 빌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안은 발효됩니다. 그러면 테네시주에서는 누구나 선생님은 다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건가요? 법안은 교내 권총 소지를 위해서는 일단 신원 조회부터 하고 네. 그리고 또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학교장, 치안 당국의 허가서와 서면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운동장과 짐, 강당에서 열리는 학교 행사에서는 총을 휴대할 수 없도록 했고요. 총을 갖고 있는 교사나 교직원 신원을 부모나 아니면 다른 교사들에게도 공개하지는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테네시주에서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된 이유는 뭐예요? 작년에 어.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작년 3월 이 내슈빌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서 그때 그 총격범 포함해서 7명 사망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은 무장한 교사들이 학교 총격범이 될 사람들을 막는 효과를 이 법안이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법안을 상정한 라이언 윌리엄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주 전체가 사실 총격 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교사가 총을 갖고 있다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좌스틴 피어스 민주당 주 하원의원은 테네시주 지역 사회, 아이들 또 선생님들에게까지 끔찍한 날이라면서 이번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교내 총기 소지 허용이 오히려 우발적인 총격 사건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안이 발효돼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내 총기 소지를 허용할지는 불분명하다고 AP통신은 전했는데요. 메트로 내슈빌 공립학교 대변인은 이 교내에서는 허가받은 법 집행자만이 총기를 휴대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안전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네, 이 교사들도 과연 정말 내가 총기를 휴대할 것이냐 아마 고민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네, 정말 총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잘못하다가는 또 큰 또 다른 쪽에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모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뭐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인격이 다 완전하지는 맞아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직원들도 이게 오히려 더 교직원의 어깨를 덜어주는 게 아니라 더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어주는 법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베네치아가 내일부터 세계 최초로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부과한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네요. 네, 앞으로 매일 입장료가 부과되는 건 아니고요. 이탈리아 해방 기념일인 25일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이탈리아 공휴일 또 주말을 중심으로 총 29일 동안 시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일치기 관광객들에게만 입장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에서 숙박하지 않고 당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은 이제 입장료로 5유로를 내야 합니다. 예, 공식 웹사이트에서 안내에 따라서 입장료를 결제하면 QR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고요. 1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들에게는 그 무료 QR코드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베네치아 역사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 업무, 학업, 의료 등 사유로 방문하는 사람들, 베네치아가 속한 베네토주 주민과 14살 미만의 청소년들, 또 장애인들은 입장료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면은 입장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시 당국이요, 산타루치아역 등 베네치아 그 들고 나는 주요 지점에 검사원을 배치한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그 검사원이 관광객들에게 무작위로 검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장료 내지 않은 관광객이 적발되면 50에서 300유로 수준의 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공휴일과 주말에 입장료를 부과함으로써 관광객의 한산한 좀 평일로 방문객들을 유도해서 인파를 분산하도록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베네치아를 방문하는데 5유로를 안 내기 위해서 주중으로 내가 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일에 가게 되면은 그 뭐 스케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5유로를 왜 내? 아, 나 이거 안 내려고 나는 월요일에 갈 거야.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지.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5유로 내가 낸다. 내고 어? 만다. 내가 차- 아니 내줄게. 내가 그 날짜가 어떻게 조정이 안 되면 내가 그거 할 수 없이라도 가야 되는 입장이면은 5유로 뭐 그냥 네. 내고 가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 네. 아이고 5유로 때문에 나는 수요일 날 갈 거야.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전 모르겠네요. 그걸 노리는 거죠. 뭐 음? 그러면 5달러 내라. 그래, 얘다 먹어라. 그러면 5유로 내고. 근데 어떤 도시 아무리 관광지지만은 그 관광지를 방문하는데 하루에 5유로를 내라, 5달러를 내라, 5천 원을 내라. 이건 좀 유치하나요? 유치하고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뭐 허가된 이 공원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주차비를 내는 박물관에 것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말이야. 도시를 맞습니다. 그냥 방문하는 네. 건데 그거를 입장료를 받겠다. 참 세상이 어떻게 점점 이렇게 험악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교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강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그 공화당 소속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면서 지금 민주당과 겨우 한 표 차이로 이 공화당의 연방 하원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는 11월에 이 선거에서 남가주 연방 하원 지역구들의 중요성이 집중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지역구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많은 연방 의원들이 이제 사임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 표 차이로 정말 초박빙의 이제 다수당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가주 하면 이제 물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더 많지만 네. 경합 지역구에 속하는 연방 하원 지역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이번에 투표 또는 관심을 가질 지역은 총 세 곳이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역에 한 곳, 그리고 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두 곳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라디오 코리아가 있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는 사실 그동안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화당 후보들이 당선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유일하게 그 연방 하원 지역구 11개 중에서 한 곳이 공화당이 지금 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LA 카운티 이제 북쪽에 발렌시아, 네, 팜데일, 발렌시아. 네. 란캐스터, 이제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튼 그 놀이동산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비록 LA 카운티지만 조금 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번 선거 동안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민주당, 공화당 이제 후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마이크 갈시아라는 이제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이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2020년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킵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민주당이 공략을 해서 이제 LA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시 민주당 자리로 찾아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지금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네.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후원 자금이나
자원봉사나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서 지금 그 자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금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3선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야, 근데 재선은 몰라도 3선은 좀 힘들 텐데.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도 그렇게 쉽지가 않는 도전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근데 또 이제 공화당이지만 마이크 갈시아가 대단한 게요. 네. 이 지역구에 민주당 유권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이분이 조금 강성 보수긴 하지만 이제 중도 또는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좀 많은 표를 뺏어가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그 의원이 이제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선거에서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을 잘하나 봅니다. 뭐 저와는 좀 스탠스가 좀 다르지만 아, 예. 지역 주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잘생겼나요? 아, 그렇군요. 잘생기진 않지만 베테랑입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요.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여할 대의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본인의 지지자들이 전당대회에 그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문자와 이메일 캠페인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요. 예. 사실 이 전당대회가 이제 보도도 되겠지만 네. 먼저 공화당이 여름에 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을 공식 후보로 딱 이제 선출하는 그런 그 전당대회거든요. 네. 그래서 공화당은 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될 거고 민주당은 이제 8월달에 시카고에서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또 당연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공식 재선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이러한 대의원들이 그 전당대회에 가서 이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을 선출하는 그 작업이 지난 주말에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런 작업이 사실상 이제 캘리포니아는 조 바이든 그 대통령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이제 표를 가져와서 예비 선거에 이제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주지사가 원래 중립을 좀 유지를 해요. 네. 뭐 어떤 후보를 뭐 지지해 주세요라고는 안 하는데 갑자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백만 달러 그 캠페인 자금과 또 그 캠페인 그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본인과 좀 친한 후보 또는 본인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을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조용히.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후보들이 출마를 했는데 일부 후보들만 본인들이 딱 선택을 해서 각 연방 하원 지역구에 뭐 이 지역구는 뭐 스티브 강에게 해주세요. 저는 출마는 안 했지만 뭐 해주세요. 뭐 이분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본 결과 네. 지금 게빈 뉴섬 주지사가 다들 이제 백악관의 꿈을 꾸고 있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게빈 뉴섬 팀이 네. 혹시나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번에 물론 이제 확정이 되겠지만 어떻게든 뭐 갑자기 뭐 건강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유사시 뭐 일이 발생하면 일이 발생해서 네. 뭐 플랜 B로 막 그 대통령 후보가 바뀌게 되면 네. 민주당에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대의원들이 다시 선출해야 되거든요. 등이 있을 수 있는 얘기네. 네.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그거를 그 자리를 가져오려고 하면 플랜 B로 자기가 세컨드로 되려고 하면 이제 대의원들의 투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러면 본인이 친한 대의원들이 선출이 되어야만 대통령 후보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관이 이러한 있었네요. 작전을 좀 펼치고 있고요. 혹시나 하는. 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00%는 컨펌이 됐는데 근데 가능성이 만약에.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모든 아니 가능성은 열려 우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공화당의 후보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도 분명히 뭔가 이거 다른 젊은 후보를 내보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요. 네. 지금 현재 주지사잖아요. 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나요? 뭐 그런 책임 의무는 없는데 전통적으로 네, 왜냐면 유권자분들이 예비 선거에 이제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또 이렇게 딱 컨펌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뭐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문제가 되는 아니네요. 건 이번 아닌데 캠페인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네. 중립을 지켜왔는데 아하, 네.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본인이 아이고, 이렇게 아주 개입을 재미있는 해서 지적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저는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11월 본선에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게빈 뉴섬 측에서는 혹시나 그럼요. 하는 플랜 B를 지금 아니, 짜고 그런 게 있다는 있을 거예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왜 뭡니까 우크라이나 뭐 이쪽에 이 지원금을 주는 그러한 이제 법안에 서명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시는 그 뒷모습이 참 영감님이 너무나 노쇠하신 영감님이 걸어 들어가시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아까 보면서도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보기에는 그래도 그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그 친구분들 연락망에 통하면 보기에는 그래도 아주 샤프하시고 건강하시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그런데 모르니까요. 네. 아까 이 연방 하원의원의 문제, 이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들 때문에 지금 이 민주당에서도 이제 공화당 쪽에 이 하원 의원석을 얻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네네네. 3석이 있다고 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석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2석은 뭐예요? 네, 짧게 말씀드리자면 오렌지 카운티 2곳이 있고요. 두 분 다 한인입니다. 네. 45지구의 미셸 박스틸, 예. 이게 이제 폴러튼, 부에나파크, 네. 세리토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있는 그거 지역. 뺏어가려고. 다시 민주당이 이제 되찾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 지구 얼바인 쪽에 데이브 민 후보가 47지구에 얼바인, 코스타 메사, 헌팅턴 비치 이쪽 지역을 이제 지금은 KT 포터가 민주당 의원이 지키고는 있는데 이번에 연방 상원에 도전을 했다가 이제 낙선이 됐는데 이 지역을 이제 민주당은 당연히 킵하려고 유지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 게 둘 다 한인이지만 한 분은 민주당, 데이브 민 후보는 민주당, 미셸 박스틸 의원은 공화당.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연히 둘 다 이제 민주당. 왜냐하면 사실 미셸 박스틸 의원 지역만 플립 한다고 하면 다수당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오, 그렇군요. 그럼 여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네. KT 포터 의원이 왜 상원 도전했다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분이 다시 하원으로 난 나오겠어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제 연락망에 따르면 더 이상의 이제 연방 하원은 좀 미련이 없고요. 네. 아마 이 선거를 통해서 좀 많은 그 연방 하원들 다른 연방 하원들과 아담 시프트 때문에 의원 때문에 좀 멀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는 컨트롤러 여러 가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주에서 좀 레벨이 높은 직을 조금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026년도 선거 다음 중간 선거죠. 그때 다시 KT 포터 이름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 발렛 용지에 올라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다시 UC 얼바인 법대 교수 직을 유지하면서 아마 교수 생활을 하면서 아마 준비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요. 4.29 LA 폭동 32주년이 되거든요. 아유, 지금 32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4.29 얘기를 이렇게 해마다 하냐 하시는 쪽도 있고, 그래도 해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쪽도 있는데, 그 이사장께서 보시기에 4.29와 관련한 정치적인 변화가 그동안 32년 동안에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요. 최근 들어서 좀 약간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거의 한 30년이 지나서. 네, 25년 제가 한인사에 뭐 본격적으로 막 활동하기 시작한 게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때만 해도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는 별로 4.29에 대한 그 주제를 별로 다루는 걸 좀 꺼려했어요. 특히 이제 한인 커뮤니티 관련된 이슈를. 그래요. 근데 저희가 확실히 이제 정치력 신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시의원도 탄생이 되고 뭐 여러 가지 한인 정치인들이 탄생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 그 한인 커뮤니티의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이 관심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네. 주류 정치인들이 특히 요번에 이제 캐런 베스 LA 시장마저도 이제 한인 커뮤니티를 자주 방문을 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인타운을 방문한 계기가 또 다음 주 또 4.19가 있기 때문에 치안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예. 네, 여러 가지 이제 안건을 이제 커뮤니티 리더들과 대화를 했는데요.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네, 거기서? 일단 치안 강화 그리고 LAPD의 지금 아시안 또는 한인 그 폴리스 오피서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조를 많이 부탁했고요. 네. 이번에 예산이 많이 이제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다운이 됐지만 그래도 치안 관련된 그 예산은 좀 많이 이제 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어요. 네. 하지만 지금 9,500명의 이제 경찰원의 그 숫자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경찰 지원 많이 해야 되겠네요, 우리 한인분들도. 우리 한인 청소년들 사실 LAPD 할 만한 직업이죠. 그럼요. 네. 스타팅이 매우 높습니다. 네. 저 초봉도 좋고 베네핏도 8만, 좋고, 9만 이렇게 받으실 수 베네핏도 있습니다. 좋고 스타팅이요. 시작이 8만 네. 9만이에요. 네, 와. 네. 베네핏 좋고. 베네핏 할만해요. 좋습니다. 네, 네. 연금도 있고. 네, 네. 네. 저- 그러니까 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자제분 중에서 좀 이런 LAPD 같은데 한번 좀 이렇게 신청해 보도록 한번 이렇게 좀 옆에서들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조언을 좀 좋겠어요.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은요. 4.29가 이제 32주년이 됐는데 4.29 얘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께 혹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죠. 저희가 물론 92년도 발생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청소년들은 이제 기억하지 못하시는 학생들이 예, 많은데 그렇군요. 이런 게 사실 코리안 아메리칸 히스토리에서는 매우 중요한 터닝 예. 포인트라고 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혀두기는 좀 너무 안 좋고요. 맞습니다. 네, 예. 계속 매년마다 리뉴하면서 이 레슨을 저희 이제 차세대들에게 좀 배우는 계기를 가졌으면 계속 좋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렇죠.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내 임무는 바로 그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함께했습니다.